안녕하세요. 오늘은 총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4단원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단원은 선생님이 이 커밀 시험 중에서 기출문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바로 윈도우즈의 사용이었죠. 자, 처음에 이거 배울 때 바로 이 윈도우의 특징을 먼저 배웠어요. 그래서 윈도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 바로 GUI 환경이다. 그림으로 사용자와 대화한다. 뭐 이런 것들을 배웠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는 플러그 앤 플레이를 지원해요. 내가 어떤 장치를 꽂으면 플러그하면 바로 작동되는 플러그 앤 플레이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윈도우에는 이 파일 시스템이 과거에는 FAT라고 하는 파일 시스템을 쓰다가 지금은 NTFS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는 사실 우리가 컴퓨터를 갖고 있으면 그 컴퓨터를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끔 거기에 있는 하드웨어들을 다 작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윈도우즈인데, 그 윈도우 안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파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 파일들을 관리하는 시스템, 그걸 바로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이 선점형 멀티태스킹 을 한다. 요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특징. 이 선형 멀티태스킹은 이제 특정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겨도 다운되지 않는 뭐 그런 특징을 갖는다고 했죠. 그래서 한 요거 네 개 여러분들이 특징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윈도우의 사용으로 들어가서 우리들이 뭘 배웠냐면 바로가기 아이콘을 처음에 배웠어요. 이건 뭐냐면 어떤 파일이 있으면 마우스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우리가 이 바로가기라는 거를 만들 수 있죠. 바로가기. 그러면 얘는 확장자가 LNK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뭐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원본을 지으면 얘는 당연히 작동을 안 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지운다고 해서 원본이 사라지는 건 아니겠죠. 요런 일련의 규칙들을 좀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 배운 게 바로 작업 표시줄이에요. 작업 표시줄. 이게 뭐냐면 컴퓨터의 하단에 컴퓨터 화면이 있으면 맨 아래에 여기 이제 시작 버튼 있고 시계 있고 여기죠. 여기가 작업 표시줄인데, 이 안에는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여기 한 칸씩 뜨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해주고, 얘를 이동할 수 있죠. 상하좌우로 크기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고, 잠가 놓으면은 못 움직이게 고정화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여기서 눌러보면 창을 계단식으로 배열할지, 뭐 가로 배열할지, 세로 배열할지, 뭐 이런 것 등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배웠냐면은 휴지통을 배워요. 휴지통. 휴지통은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우리들이 파일을 버리면 파일을 삭제할 때 이 휴지통으로 가지는 거고, 이 휴지통에 가게 됐다고 해서 완전 사라진 건 아니죠. 이게 다시 복원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 휴지통을 비우면은 그러면은 그때서야 비워서 완전히 삭제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삭제할 때 한 번에 이렇게 가고 싶으면 단축키 Shift Delete를 누르면 한 번에 삭제되는 이런 휴지통.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걸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배운 게 탐색기를 배웠어요. 탐색기. 탐색기는 뭐냐면 윈도우 내 컴퓨터, 내 PC 뭐 이런 거 열어보면 창이 열리죠. 그리고 여기에 트리 모양으로 폴더 안에 폴더가 있고, 그 안에 또 파일 폴더가 있거나 파일이 있고, 이런 거를 트리 구조라고 한다 그랬고, 이 폴더 옵션에서 탐색기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기능이 바로 폴더 옵션이었죠. 폴더 옵션. 이게 뭐냐면 이 폴더 옵션을 들어가면 각 폴더를 어떻게 볼지를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숨긴 파일을 표시할 수도 있고, 시스템 파일이 보통 그냥 숨어 있는데 이걸 표시할지 말지, 또는 확장자가 표시될지 안 될지, 이런 것 등등을 여기서 폴더 옵션에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탐색기 할 때 배웠었고, 그 다음에 보조 프로그램이 있어요. 윈도우에는 보조 프로그램 어떤 게 있죠? 여러분들 아는 게 메모장도 있고, 메모장. 이거는 단순한 텍스트 텍스트를 입력해서 저장하고 그런 단순한 메모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그림판도 있고,
계산기도 있고 뭐 등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윈도우에 기능들을 한 개씩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바탕화면에 보면 바탕화면 뭔지 다 알죠?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이게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바로 개인 설정이라는 거예요. 개인 설정. 여기서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컴퓨터의 테마, 혹은 뭐 배경 색깔, 뭐 아이콘 뭐 무슨 배경 색깔, 배경을 어떤 색으로 할지, 색을 어떻게 지정할지 등등등, 이런 내가 컴퓨터를 어떤 모양으로 쓸지, 아이콘 모양은 어떻게 할지, 소리는 어떻게 나오게 할지 등등을 설정할 수 있는 게 개인 설정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디스플레이 설정이 있어요. 여기서 디스플레이 설정, 이거는 뭐냐면 해상도를 이 안에 들어가면 해상도를 설정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기능이죠. 해상도. 그럼 해상도가 뭐였냐면은 화면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픽셀이라 그러죠. 픽셀. 이 픽셀이 가로로 몇 개, 세로로 몇 개 있냐 해서 X개다, Y개다. 이렇게 해서 해상도라는 거는 X 곱하기 Y라는 거죠. 픽셀의 가로 개수 곱하기 Y, 세로 개수. 이렇게. 그게 해상도죠. 그럼 이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픽셀이 많아지니까 더 화면이 선명해지고 그렇겠죠. 하지만 픽셀이 해상도가 낮으면은 좀 더 저화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뭐 모니터를 두 개를 어떻게 쓸지, 뭐 듀얼 모니터라면 복제해서 쓸지, 확장해서 쓸지,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게 디스플레이 설정. 개인 설정은 이런 거.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게, 여기서 한번 지우고 갈게요. 이 윈도우의 그 간단한 사용법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게 윈도우의 제어판이에요. 제어판에는 되게 메뉴가 많잖아요. 근데 그걸 다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딱 8가지 메뉴만 골라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뉴는 프로그램 및 기능이었죠. 이게 뭐냐면 내가 윈도우를 사용할 때 프로그램을 설치하잖아요. 그럼 그 설치한 목록들을 볼 수 있고, 그거를 거기서 골라서 지울 수도 있고, 뭐 복원을 할 수도 있고, 재설치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설치된 프로그램, 설치된 이 컴퓨터에 아래아 한글이 설치되어 있는지 목록을 보고 그거를 삭제하거나 뭐 이런 것 등등을 할 수 있는 거고, 삭제. 그 다음에 윈도우 업데이트 목록도 볼 수 있어요. 업데이트 목록도 볼 수 있고, 또 윈도우에 기능들이 있는데 이 기능을 키거나 끄거나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켜기, 끄기.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가능한 게 윈도우 프로그램 및 기능이었고, 제어판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메뉴로 시스템이라는 메뉴를 배워요. 여기서도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주면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컴퓨터의 기본 정보를 볼 수 있어요. 기본 정보라 그러면 어떤 거냐? 윈도우 버전은 뭔지, 혹은 CPU는 뭐를 사용하는지, 램은 몇 기가가 있는지, 아니면 윈도우 버전은 몇인지, 이게 정품인지 아닌지 등등등을 볼 수 있는 게 이 시스템에서 볼 수 있고, 시스템에서 두 번째 할 수 있는 게 바로 장치 관리자예요. 장치 관리자. 이거는 뭐냐면 컴퓨터에는 다양한 하드웨어들이, 그러니까 장치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눈으로 보이게끔, 손으로 만져지게끔 그런 하드웨어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윈도우에서 인식이 돼서 우리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되게 하는 장치가 꽂혀 있어서 우리는 윈도우즈가 그걸 인식해서 인터넷 되게 해주고, 소리가 나는 사운드 카드가 있어서 스피커를 꽂아서 거기서 소리가 나게 해주는 거고, 그래픽 카드가 꽂혀 있어서 우리는 화면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는 다양한 장치들이, 하드웨어 얘기하는 거예요. 하드웨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윈도우에서 인식하고 조정을 하고 사용을 하려면은 얘네들에 대한 사용 설명서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얘네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래서 여기서 윈도우에서 인식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디바이스 드라이버예요. 드라이버. 이 장치를 드라이버 하겠다, 조종하겠다 이거죠. 드라이버. 요게 있어서 이 장치들을 윈도우에는 컨트롤하고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윈도우죠. 윈도우 운영체제가 있고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그래서 만약에 이런데 문제가 생기면 이 장치 관리자에 문제가 생겼다고 떠요.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 뭐 느낌표가 나오다든지 이런 식으로 뜬다는 거죠. 그래서 장치 관리자를 열어보면 내 하드 컴퓨터에 있는 장치들이 보이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가 있다고. 이게 뭔지 모르겠으면은 물음표라고 막 아이콘으로 표시되고 그럽니다. 자, 시스템에서 할 수 있었던 두 번째였고, 시스템에서 할 수 있던 세 번째는 원격제예요. 원격제요.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를 연결해서 그 컴퓨터를 조종하고자 할 때 원격 죄송합니다. 설정이네요. 설정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메뉴로 배웠던 게 접근성 센터죠. 여기서는 주로 마우스와 키보드를 어떻게 설정하면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지, 그런 도움을 위해서 우리가 주로 마우스와 키보드를 사용해서 컴퓨터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해 얘네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기능들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배웠던 거, 키보드라는 게 있어요. 키보드에서 키를 누르고 있으면 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반복되는 속도, 키의 반복 속도를 설정할 수 있고, 뭐 기타 등등 또 설정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가 있어요. 다섯 번째 메뉴로. 이거는 왼손잡이 마우스, 뭐 오른손잡이 마우스. 마우스의 포인터를 자취를 남길지, 이 크기는 어떻게 할지, 모양은 어떻게 할지, 마우스 휠에, 이 마우스 포인터에 마우스 움직였을 때 그 감도가 어떻게 되는지, 감도 설정 등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메뉴로 사용자 계정. 자, 윈도우에는 관리자 계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 명의 사람이 한 컴퓨터를 쓸 때 각 사람별로 계정, 아이디라고 하죠. 우리 인터넷에서는 그걸 하나씩 만들어 주면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만의 환경을 구축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바로 이 사용자 계정인데, 그러니까 컴퓨터가 있으면 혼자 쓰면은 사실 이게 별로 필요가 없어요. 여러 명이 쓴다면 이 여러 명의 계정을 만들어서 각각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근데 그 계정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가 관리자 계정이고 하나가 일반 사용자예요. 관리자 계정은 당연히 모든 것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얘는 좀 제한적이겠죠. 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한 거죠. 일반 사용자가 얘 계정을 막 지워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부모님 한 분이 딱 계시면은 자기 아들, 딸들 계정을 만들어주고 부모님 관리하듯이 뭐 요런 계정, 사용자 계정 기능, 메뉴. 이거를 표준 사용자라고 해요. 표준 사용자. 자, 이제 일곱 번째 윈도우 제어판의 일곱 번째 메뉴는 바로 윈도우 디펜더예요. 디펜드가 방어하다죠. 방어해주는 녀석. 바로 방화벽이에요. 방화벽. 이게 뭐냐면 인터넷상에는 정말로 다양한 정보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수많은 정보들이 오고 가고, 거기 중에서는 당연히 나쁜 정보도 있겠죠. 하는 이 나쁜 정보들도 막 오고 가고 있는데, 이런 정보들이 내 컴퓨터에 그냥 과감없이 다 들어오면 내 컴퓨터는 금방 병이 나고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내 컴퓨터로 들어오기 전에 방화벽이라고, 디펜더라고 하는 벽을 설치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런 정보들은 다 막아주고 딱 허용되는 정보들만 싹 통과가 되는 거죠. 이런 건 여기서 차단이 되는 벽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가 보고 싶었던 안전한 정보만 볼 수 있게 해주는 녀석이 바로 윈도우 디펜더예요. 자, 이제 여덟 번째 바로 프린터. 자, 프린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장치 및 프린터라는 메뉴로 돼 있는데, 이 프린터를
추가할 수 있어요. 추가. 프린터 추가 버튼을 눌러보면 두 종류의 컴퓨터가 나와요. 자, 프린터. 일단은 로컬 프린터라는 게 있어요. 로컬 프린터. 이거는 뭐냐면 내 컴퓨터에 선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 그거를 로컬 프린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프린터를 한 대만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여러 대를 설치할 수도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종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는 뭐냐면 내 컴퓨터에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냐면 네트워크를 따라서 인터넷에 인터넷이 아니고 네트워크를 따라서 다른 컴퓨터라든지 혹은 그 프린터에 인터넷 선이 꽂혀 있는 거죠. 랜선이.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통해 갔을 때 프린터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린터가 혼자서 이렇게 딱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내 옆자가 뭐 예를 들면은 대리님 컴퓨터에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다,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거고, 여기에 또 프린터가 설치된 경우도 있는 거고. 그래서 프린터가 네트워크를 통해 가면 이렇게 네트워크 상에 다양한 프린터가 있는데, 얘네들에 있는 프린터를 뭐라 그러냐? 바로 네트워크 프린터라고 그래요. 로컬 프린터, 네트워크 프린터. 그래서 이 두 종류의 프린터들을 우리들은 설치할 수가 있는 거고, 당연히 여러 대 설치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대를 기본 프린터로 설정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프린터를 쓰겠다 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프린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프린터에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바로 스플링이었죠. 스플링. 좀 지울게요 이제. 자, 1번, 2번 지우기의 내용을 한번 보고, 프로그램 기능 3가지, 시스템에서도 3가지. 이 두 개가 중요해요. 시스템 메뉴가 좀 중요해요. 시스템 메뉴. 자, 그래서 프린터에 이어서 스플링. 이거는 뭐냐면 CPU가 프린트를 하려고 했는데 이 프린터만 보고 있으니까 너무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인쇄할 내용을 어디다 저장해 놓냐면 하드디스크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CPU는 인쇄도 하지만, 원래 하는 대로 인쇄도 하지만 다른 작업을 병행해서 처리한다. 그래서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병행하면서 처리한다. 그래서 요게 바로 스플링 한다 그래요. 스플링. 스플링을 하면은 컴퓨터의 전체적인 효율은 올라가겠죠. 왜냐면 다른 작업들도 다 같이 처리가 되니까. 근데 인쇄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다. 왜냐면 CPU가 다른 일을 다 처리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인쇄를 발견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이 프린터를, 내가 설치한 프린터를 더블 클릭해보면 거기에 인쇄 목록이 떠요. 그 인쇄 목록을 눌러보면 이걸 지금 인쇄 걸린 게 어떤 문서인지 그게 나오고, 취소시킬 수도 있고 일시 정지시켰다가 나중에 다시 프린트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어판에 8가지 메뉴를 우리가 지금 싹 복습을 했어요. 접근성 센터, 키보드 마우스 했고, 사용자 계정도 한 대의 컴퓨터를 여러 명이 사용할 때 관리자와 표준 사용자로 나눠서 할 수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윈도우 디펜더는 뭐 이런 거였고, 프린터도 로컬 프린터, 네트워크 프린터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싹 복습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에 스플링, 인쇄하는 내용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놓고, CPU는 인쇄와 다른 작업을 병행하며 처리한다. 이게 바로 스플링이었고, 이렇게 했을 때 컴퓨터 작업의 효율은 올라가지만 CPU가 인쇄 속도는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8가지를 했고, 이제 윈도우의 마지막 내용이 바로 시스템 유지보수예요. 유지보수. 이 컴퓨터를 안전하게 오랫동안 튼튼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제공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포맷을 할 수 있어요. 포맷은 초기화. 다 지워버리는 거죠. 다 지워버리고 거기 있는 내용을 싹 깨끗이 하는 거.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걸리고 그랬다 그러면 포맷을 하는 게 또 좋은 방법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스템을 복원시킬 수가 있어요. 복원. 내가 사용하다가 이 지점의 컴퓨터가 정말 성능이 좋고 잘 돌아간다. 그럼 복원 지점을 설정해 놓고 또 사용하다가 이제 성능이 너무 별로야, 이상해, 컴퓨터가 나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그럼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시스템 복원이라는 기능이었고, 그 다음에 작업 관리자라는 게 있어요.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컴퓨터를 켜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요. 워드도 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열어서 인터넷도 하고 뭐 노래도 듣고 여러 가지 작업을 엑셀 켜서 엑셀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을 관리해주는 녀석이에요. 그럼 여기 가면은 뭐가 있겠어요? 어떤 작업들이 실행됐는지 그 목록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이 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 녀석은 필요 없다 끄자 그러면 꺼버릴 수도 있고 없애버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 작업 관리자에는 이런 것들을 실행하다 보면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지만 어떤 녀석이 실행해요? 결국은 이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처리해주는 CPU라는 녀석이 처리하겠죠. CPU의 성능이 얼마나 발현되고 있는지 100%면 이게 그래프로 나와요. 그리고 램은 얼마나 CPU의 작업 공간인 책상 같은 램의 공간은 얼마나 사용 중인지 그것도 또 그래프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작업 관리자에 가면 이런 것들을 보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스크 검사가 있어요. 디스크 검사. 이거는 뭐냐면 디스크에 오류난 게 있는지 혹은 불량 섹터가 있는지 그런 잘못된 것들을 검사해 주는 거고, 이 디스크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로 생각해야 되냐면 대표적인 예가 하드 디스크예요. 하드 디스크. 우리가 보조 기억 장치에서 배웠던 하드 디스크, 뭐 USB도 플래시 메모리 다 디스크에 들어가 있죠. 어쨌든 그런 디스크들을 검사해주는,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주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조각 모음이라는 게 있어요. 디스크는 삭제하고 저장하고 저장하고 삭제하고 저장하고 삭제하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디스크 공간 안에 저장과 삭제가 반복되다 보면 이런 조그마한 조각들이 나게 돼 있는데, 이 조각이 많아지는 거를 단편화 현상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 단편화 현상을 해소하는 것들이 바로 조각 모음을 통해서 이 빈칸을 싹싹싹 밀어서 당겨서 채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각 모음, 단편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디스크 정리가 있어요. 디스크 정리. 이건 뭐냐면 내 컴퓨터에는 여러 가지 파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캐싱, 우리 저번 시간 총정리할 때 인터넷에서 배웠던 브라우저를 사용할 때 처음 방문하는 사이트에는 그 관련된 내용들 막 저장해 오고, 캐싱, 뭐 쿠키 파일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파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안 쓰던 파일들은 싹 지워버리고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안 쓰던 거는 버리고 이렇게. 그래서 디스크 정리가 있는 거고, 요거는 하드 디스크 정리를 하고 나면 공간이 생기겠죠. 왜냐면 다 없애버렸으니까. 하지만 이거는 공간이 추가로 생기진 않는 거예요. 그냥 효율적이 된다 뿐이지, 효율적으로 저장하게 된다 뿐이지 공간이 추가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얘는 생겨요, 공간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4단원을 복습을 했고요. 이제 그 다음은 바로 5단원인 멀티미디어죠. 멀티미디어. 이것도 칠판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유지보수, 포맷, 작업관리자 기억해주고, 디스크 검사와 디스크 정리, 그리고 조각모, 이 세 개가 가끔 헷갈려요. 이걸 통째로 여러분들이 공부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5단원인 멀티미디어, 5단원이죠. 5단원이죠. 자, 이제 5단원 멀티미디어. 자, 요즘에는 정말 미디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죠. 멀티라는 거는 여러 개, 미디어가 여러 개 합해서 있는 게 멀티미디어고, 이 멀티미디어도 마찬가지로 특징이 있어요. 특징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윈도우 특징할 때랑 마찬가지죠. 뭐냐면 방향이 양방향성 혹은 쌍방향, 그러니까 일방통행이 아니다. 옛날처럼 라디오 틀어놓으면 그냥 듣기만 해라, 이게 아니고 시청자와 소통하게 된다. 이런 쌍방향성이고, 그리고 점점 디지털화되고 있어요. 우리 컴퓨터 할 때 디지털이 뭔지 배웠죠? 아날로그, 디지털. 아날로그는 연속적 데이터, 디지털은 비연속적 데이터. 뭐 이런 거 배웠었죠. 디지털화되고 있다. 점점 디지털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비선형성. 선형성이라는 거는 연속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연속된 선형성. 어떤 동영상을 볼 때 하나를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봐요. 중간에 이렇게 뚝뚝 끊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건너뛰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선형성이라는 거는 쭉 연속해서 보는 건데 우리의 지금 현실은 어때요? 주로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건너뛰어가면서 볼 수 있죠? 이런 거를 비선형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정보들이 흩어지는 게 아니고 점점 통합되고 있다. 그래서 네 가지 특징이 있는 거고 이 멀티미디어가 발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떤 계기냐면 옛날에는 멀티미디어가 발전을 안 했었죠. 옛날에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게 최근에 대해서야 이렇게 활발하게 사람들이 이용하지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멀티미디어가 활발하지 않았는데 얘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여러 개가 있겠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의 등장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빠르니까 내가 이따만한 물건 뭐 동영상을 만들어도 과거 같으면 이걸 보내는데 한참 걸리니까 이게 너무 주고받기가 힘들죠. 하지만 빨라지니까 금방 보내고 금방 받고 이런 세상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컴퓨터의 성능이 점점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영상 편집 한 번 하려고 그래도 컴퓨터 성능이 되게 좋았어야 되는데 막 비싼 돈 내고 사야 되고 근데 요즘에는 웬만하면 또 컴퓨터 성능이 더 좋아져서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우리는 집에 가서 딱 컴퓨터 앞에만 앉아서 컴퓨터를 하다가 이제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겨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의 보급 인터넷을 할 수 있고 멀티미디어를 볼 수 있고 하게 된 거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멀티미디어는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됩니다. 멀티미디어에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텍스트, 글자로 된 문서죠. 그 다음에 그림, 이 두 개가 제일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소리와 동영상 이 네 가지가 이 컴퓨터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있는지 그것만 우리가 좀 정리를 해주면 이 멀티미디어 단원도 큰 맥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 텍스트 컴퓨터에서 이 글자를 표현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야 돼요. 컴퓨터는 결국은 신호가 있냐 없냐 0과 1밖에 모르는 장치가 바로 이 컴퓨터인데 이 0과 1로 이 글자들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글자 한 글자에 0과 1을 섞어서 이렇게 00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건 선생님이 예를 든 거지 실제 A가 001은 아닙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예. 자 그럼 만약에 1비트 제일 작은 단위라 그랬죠? 여기는 0과 1밖에 못 와요. 그럼 1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개수가 몇 개예요? 두 개죠, 두 개. 그러니까 0이면은 예를 들어서 0이면은 A를 표현하고 1이면은 B를 표현한다 그러면 딱 A, B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에 0과 1 신호로 000, AAA, 11, BB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비트가 두 개면 001 대 A, 뭐 01, 10, 11 네 가지 경우 있잖아요. 딱 네 글자 표현하겠네요. 네 글자. 더 없죠. 3비트면 000, 001 또 뭐 있죠? 010, 100, 011, 110, 1, 2, 3, 4, 5, 6 그렇죠. 이렇게 8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때는 몇 개였어요? 2개, 요때는 4개, 요때는 8개 이렇게 비트가 늘어날 때마다 표현할 수 있는 개수는 2씩 곱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2씩 곱해 나가면 그래서 이걸 공식으로 나타내면 비트의 개수가 n개라고 하면 좀 복잡해지죠. 2의 n승계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2씩 곱해 나갔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고 그래서 문자 표현은 비트를 많이 활용할수록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개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잘 알아두고 상식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자가 사용하는 알파벳이다 그러면은 몇 개는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의 표를 만들어요. 표. 그래서 표의 종류가 다양하게 많은데 바로 아스키 코드라는 거를 대표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건 7비트를 활용해서 하고 그럼 얘가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개수는 2의 7승계겠죠. 즉 128개를 표현할 수 있어요. 문자를. 그럼 알파벳을 충분히 표현하고도 남죠. 알파벳 외에도 숫자도 문자로 숫자도 표현해요. 0, 1, 2, 3, 4, 5, 6, 7, 8, 9, 10
표현해야 되고 특수 문자도 있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일종의 문자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00001일 때는 A고 이거는 B고 C고 D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는 게 바로 이 아스키 코드. 근데 이 아스키 코드도 확장 아스키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8비트용으로 256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스키 코드가 이메일 보내고 받을 때도 아스키 코드가 활용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니코드라는 게 있어요. 이 7비트만 가지고도 알파벳도 대문자 소문자 있습니다. 표현이 가능한데 세계에는 정말 많은 언어들이 있죠. 그래서 세계 각국의 언어를 표현하기 위한 코드의 표 그게 바로 유니코드고 이거는 16비트를 활용해서 이게 16순계면 정말 많은 문자를 표현할 수 있죠. 다 표현하고 남아요. 그래서 유니코드 그리고 이 외에도 BCD 코드, EBCDIC 코드 이런 문자 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 어떤 00000일 때는 뭐 어떤 문자로 각각의 특징이 있고 표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텍스트 표현하는 방법, 텍스트 표현하는 방법을 지금 배워봤고 두 번째 이미지, 그림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림을 표현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비트맵 방식하고 벡터 방식이 있죠. 벡터 방식. 자, 비트맵 방식은 픽셀 한 칸 한 칸에 색을 칠해서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거고 한 칸 한 칸에 색을 칠해서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얘는 도형으로 혹은 숫자로 도형과 수치로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얘는 사실적인 이미지 표현이 돼요. 한 칸 한 칸 점만 잘 찍으면 되니까. 근데 얘는 사실적인 표현보다는 단순한 도형 같은 좀 단순한 표현. 그러니까 이거에 비하면 단순하다는 거지. 사실 도형을 이용해서도 정말 예쁘게 그릴 수 있습니다. 단순한 도형 위주로 표현을 해요. 자, 얘를 확대하면 얘는 계단 현상이 나타나요. 한마디로 깨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풍선에다가 적당히 불어서 열심히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걸 더불어서 확대시키면 중간중간에 막 비는 공간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확대를 하면 계단 현상이라는 게 생겨요. 하지만 얘는 계단 현상이 안 생겨요. 왜냐면 숫자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걸 산술적으로 두 배면 두 배,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확대해도 계단 현상이 깨지거나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확대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확대해도 깨지거나 그런 현상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예가 BMP, GIF, JPG, PNG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진 찍으면은 요런 걸로 저장되죠. 벡터 방식에는 AI 뭐 이런 파일이 있습니다. 일러스트 파일 그리고 또 WMF라는 것도 있고 이런 그림의 표현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리를 표현할 때는 사실 소리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지 않아요. 커뮤에서 소리는 그 파장을 수치화해서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파일들이 있는데 바로 mp3, 미디 파일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WAV 파일, 웨이브 파일 이런 소리를 나타내는 컴퓨터의 확장자들이 있고 동영상을 표현하는 방법은 결국은 그림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이미지의 연속. 그래서 이게 한 칸 한 칸의 이미지를 프레임이라고 해요. 프레임. 그래서 1초에 뭐 30프레임을 넣겠다 그러면 30장의 그림이 들어가서 그게 연속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동영상이 표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확장자는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MP4, AVI, MPEG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동영상 확장자로. 자, 그래서 이렇게 멀티미디어에 이런 것들이 있다를 배워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관련된 기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웠는데 렌더링, 모델링, 모핑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렌더링.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체에 명암이나 색상을 입혀서 사실감을 높이는 그런 일련의 작업들, 그런 걸 렌더링이라고 그러고, 모델링은 뭐죠? 렌더링 전에 수행하는 걸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갈지 그 모델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핑은 뭐냐면 이미지가 두 장이 있으면 이 중간 과정이 서서히 변해나가는 젊은 얼굴에서 늙어지는 얼굴로 뭐 이렇게 변해나가는 모핑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안티 엘리어싱이라는 게 있었죠. 안티 엘리어싱, 이게 뭐냐면 계단 현상이 나타나면 그 계단 현상을 최소화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빨간색이 있고 여기 까만색이 있고 흰색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확대되면서 계단 현상이 생기면서 중간에 공간이 뜬 거예요. 이 중간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하기 위해서 중간 색깔로다가 이렇게 좀 채워 넣는 이런 안티 엘리어싱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디더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더링, 이건 뭐냐면 지금 색깔이 노란색과 흰색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조합을 하면은 또 좀 연한 흰색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흰색, 노란색을 많이 섞으면 좀 더 진한 다양한 색깔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게 이제 디더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멀티미디어의 그래픽 관련된 기법들을 했고, 자, 이제 마지막 단원인 6단원은 최신 기술입니다. 최신 기술. 최신 기술. RFID. 여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외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실생활에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전자태그죠, 전자태그. 그러니까 내 버스 카드 같은 거 보면 칩이 있죠. 여기 RFID 칩이잖아요. 요걸로 나라는 사람을 인식해서 내 돈을 빼가죠. 띡 하고 누르면 RFID. 그 다음에 VR. 가상현실. 여러분 다 알죠? LBS. 위치 기반 서비스. 로케이션 베이스드 서비스. 그래서 버스가 몇 분대에 도착한 버스의 위치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VCS, 화상 회의죠. 그 다음에 VOD. 이거 다 최신 기술도 아니고 사실 오래된 기술이죠. 주문용 비디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IoT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죠. 인터넷이 사물에 다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인터넷 오브 띵, 사물들이 인터넷이 되기 시작하면 걔네들의 정보가 인터넷상에 있는 거고, 우리는 언제든지 그 인터넷을 통해 그 사물들을 제어할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다 알죠. 인터넷이라는 망에 거대한 구름 같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접속해서 파일도 올리고 다운도 받고 뭐 이렇게 주고받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빅데이터. 여러분 빅데이터 들어봤죠? 이게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컴퓨터가 의사를 제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기는 것도 그 많은 바둑의 데이터들을 다 습득해서 바른 판단을 내리면서 이세돌 구단을 이겼던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할 때 다 데이터화하고 디지털화 시키고 컴퓨터가 이걸 판단할 수 있게 컴퓨터한테 주면 컴퓨터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려지게 된다. 이게 이제 그 데이터가 모이니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베디드라는 게 인베디드. 이게 뭐냐면 소프트웨어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부분에 일부러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재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베디드 시스템이다. 그러면은 어떤 프로그램이 이러한 사물에 뭐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이 안에서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이런 게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이다. 여러 뭐 가전에 들어갈 수도 있고 냉장고에도 들어갈 수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자, 그래서 최신 기술까지 공부해봤고 우리가 약 1시간 동안 컴퓨터 일반의 전반적인 내용을 만들었어요. 복습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중요한 게, 물론 우리가 컴퓨터 일반에 나온 내용을 전부 다 한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러한 머리의 틀, 기본 구조가 있어야, 지식의 구조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공부하고 할 때 그 지식들이 그 구조에 가서 붙어요. 그러면 이게 그게 다 연관지어서 생각이 되면은 이제 잊어버려지지 않고 기억이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총정리 요걸 통해서 컴퓨터 일반은 이런 흐름이구나. 컴퓨터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런 인터넷을 배우고 소프트웨어는 어떤 종류가 있었고 윈도우는 어떻게 사용했고 그러니까 컴퓨터의 전반적인 걸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가 요즘에 많이 사용하니까 멀티미디어가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컴퓨터 일반에 포함됐구나. 큰 틀을 짜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면 됩니다. 최대한 많은 내용을 넣으려고 해봤고 이제 기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은 지식의 두께를 더해 나가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공부하라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